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연출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선을 교묘하게 잡아당겨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인형극의 조종사처럼 화려한 등장이나 악당의 독백 없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이해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파고드는 섬세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조종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모든 일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듯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진정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주도권이 공격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실 도둑, 가스라이팅.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마저 끊임없이 의심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영역입니다. 이 교활한 심리 조종 기술은 1938년 한 연극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예민한 거다, 헛것을 본다고 부정하며 아내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는 능력이 인간 존재의 근간임을 설파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근간을 공격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며 당신의 명백한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식민지화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감의 점진적인 침식에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돌을 뚫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당하는 경험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당신의 심리적 기반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종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의심으로 만들어진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종자는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며 그런 적 없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며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너 요즘 이상하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라며 당신의 정신 상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답답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분명히 지시했던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며 내가 언제 그랬냐? 자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 라고 말하는 상황, 혹은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등이 모두 가스라이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해독제는 부처가 말한 올바른 알아차림,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대화나 사건은 기록해 두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의견 차이는 정상적이지만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더 죄책감은 건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를 올바른 행동과 공감으로 이끄는 도덕적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자의 손에 들어가면 죄책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감정의 빚쟁이로 둔갑시켜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밉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종자는 바로 이 고귀한 특성을 악용하여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신의 통제장치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정교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순교자 전략을 사용하거나 난 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라며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실망 카드를 내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 덫을 놓기도 합니다. 특히 효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죄책감 조종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관계의 화합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죄책감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말한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책 대신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을 아끼지만 당신의 행복이 전적으로 내 책임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그 경계를 단호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독이 든 사탕. 러브바밍은 언뜻 보기에 조종과는 정반대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애정과 찬사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관심의 홍수 아래에는 중독에 가까운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내려는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들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발전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압축합니다. 만난 지 며칠, 몇 주 만에 선물 공세를 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완벽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마약상이 첫 경험을 공짜로 제공하듯 러브바밍은 인공적인 황홀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관심이 줄어드는 금단 증상이 시작될 때 피해자는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경계와 가치관을 타협하면서까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러브바밍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는 도박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터져나오는 강렬한 애정 표현은 그들의 관심에 대한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언제 다음 보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그 보상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당신의 관심사, 가치관, 꿈을 거울처럼 비추어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흉내를 통해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이라는 대본을 연구하여
이상적인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경험, 그리고 시간을 통해 일관된 행동으로 서서히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랑이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지켜주고 어루만지며 인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과 성장을 허용하지만 러브바밍은 의존과 정체를 낳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이라는 이름의 처형인 침묵치료. 침묵은 금이 될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치료는 소통의 부재를 심리전의 한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인 버림받음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연결에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가 소통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중요한 연결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림보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그 침묵의 의미를 해독하고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전략은 침묵하는 쪽이 모든 권력을 쥐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고 사과하고 소통의 재개를 애원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이용해 행동을 통제하는 감정적 테러와 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따돌림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침묵치료는 말 그대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방이 입을 닫아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할 말 없다는 말로 대화를 차단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침묵이라는 무기에 공격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에 대한 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나는 내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해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결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비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어떤 일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끊임없이 자신을 약하고 상처받은 존재로 포장하여 동정심을 이용하는 피해자 연기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모든 조종 기술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통제가 있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대신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인형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종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괜찮고 괜찮지 않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종과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정직한 소통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는 이미 다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선을 조종하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이 단순한 지혜는 혁명적인 힘을 가집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혁명은 명확하게 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선택 안에 우리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당신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종의 줄을 끊고 혼돈스럽지만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교향곡 속에서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 춤추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연출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선을 교묘하게 잡아당겨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인형극의 조종사처럼 화려한 등장이나 악당의 독백 없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이해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파고드는 섬세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조종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모든 일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듯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진정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주도권이 공격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실 도둑, 가스라이팅.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마저 끊임없이 의심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영역입니다. 이 교활한 심리 조종 기술은 1938년 한 연극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예민한 거다, 헛것을 본다고 부정하며 아내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는 능력이 인간 존재의 근간임을 설파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근간을 공격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며 당신의 명백한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식민지화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감의 점진적인 침식에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돌을 뚫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당하는 경험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당신의 심리적 기반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종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의심으로 만들어진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종자는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며 그런 적 없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며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너 요즘 이상하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라며 당신의 정신 상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답답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분명히 지시했던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며 내가 언제 그랬냐? 자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 라고 말하는 상황, 혹은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등이 모두 가스라이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해독제는 부처가 말한 올바른 알아차림,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대화나 사건은 기록해 두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의견 차이는 정상적이지만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더 죄책감은 건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를 올바른 행동과 공감으로 이끄는 도덕적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자의 손에 들어가면 죄책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감정의 빚쟁이로 둔갑시켜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밉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종자는 바로 이 고귀한 특성을 악용하여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신의 통제장치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정교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순교자 전략을 사용하거나 난 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라며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실망 카드를 내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 덫을 놓기도 합니다. 특히 효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죄책감 조종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관계의 화합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죄책감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말한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책 대신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을 아끼지만 당신의 행복이 전적으로 내 책임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그 경계를 단호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독이 든 사탕. 러브바밍. 러브바밍은 언뜻 보기에 조종과는 정반대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애정과 찬사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관심의 홍수 아래에는 중독에 가까운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내려는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들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관계 발전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압축합니다. 만난 지 며칠, 몇 주 만에 선물 공세를 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완벽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마약상이 첫 경험을 공짜로 제공하듯 러브바밍은 인공적인 황홀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관심이 줄어드는 금단 증상이 시작될 때 피해자는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경계와 가치관을 타협하면서까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러브바밍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는 도박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터져나오는 강렬한 애정 표현은
그들의 관심에 대한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언제 다음 보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그 보상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당신의 관심사, 가치관, 꿈을 거울처럼 비추어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흉내를 통해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이라는 대본을 연구하여 이상적인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경험, 그리고 시간을 통해 일관된 행동으로 서서히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랑이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지켜주고 어루만지며 인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과 성장을 허용하지만 러브바밍은 의존과 정체를 낳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이라는 이름의 처형인 침묵치료. 침묵은 금이 될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치료는 소통의 부재를 심리전의 한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인 버림받음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연결에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가 소통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중요한 연결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림보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그 침묵의 의미를 해독하고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전략은 침묵하는 쪽이 모든 권력을 쥐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고 사과하고 소통의 재개를 애원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이용해 행동을 통제하는 감정적 테러와 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따돌림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침묵치료는 말 그대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방이 입을 닫아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할 말 없다는 말로 대화를 차단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침묵이라는 무기에 공격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에 대한 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나는 내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해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결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비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어떤 일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끊임없이 자신을 약하고 상처받은 존재로 포장하여 동정심을 이용하는 피해자 연기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모든 조종 기술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통제가 있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대신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인형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종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괜찮고 괜찮지 않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종과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정직한 소통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는 이미 다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선을 조종하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이 단순한 지혜는 혁명적인 힘을 가집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혁명은 명확하게 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선택 안에 우리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당신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종의 줄을 끊고 혼돈스럽지만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교향곡 속에서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 춤추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연출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선을 교묘하게 잡아당겨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인형극의 조종사처럼 화려한 등장이나 악당의 독백 없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이해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파고드는 섬세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조종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모든 일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듯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진정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주도권이 공격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실 도둑, 가스라이팅.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마저 끊임없이 의심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영역입니다. 이 교활한 심리 조종 기술은 1938년 한 연극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예민한 거다, 헛것을 본다고 부정하며 아내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는 능력이 인간 존재의 근간임을 설파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근간을 공격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며 당신의 명백한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식민지화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감의 점진적인 침식에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돌을 뚫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당하는 경험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당신의 심리적 기반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종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의심으로 만들어진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종자는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며 그런 적 없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며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너 요즘 이상하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라며 당신의 정신 상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답답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분명히 지시했던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며 내가 언제 그랬냐? 자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라고 말하는 상황, 혹은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등이 모두 가스라이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해독제는 부처가 말한 올바른 알아차림,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대화나 사건은 기록해 두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의견 차이는 정상적이지만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더 죄책감은 건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를 올바른 행동과 공감으로 이끄는 도덕적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자의 손에 들어가면 죄책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감정의 빚쟁이로 둔갑시켜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밉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종자는 바로 이 고귀한 특성을 악용하여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신의 통제장치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정교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순교자 전략을 사용하거나 난 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라며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실망 카드를 내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 덫을 놓기도 합니다. 특히 효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죄책감 조종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관계의 화합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죄책감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말한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책 대신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을 아끼지만 당신의 행복이 전적으로 내 책임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그 경계를 단호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독이 든 사탕. 러브바밍은 언뜻 보기에 조종과는 정반대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애정과 찬사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관심의 홍수 아래에는 중독에 가까운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내려는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들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발전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압축합니다. 만난 지 며칠, 몇 주 만에 선물 공세를 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완벽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마약상이 첫 경험을 공짜로 제공하듯 러브바밍은 인공적인 황홀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관심이 줄어드는 금단 증상이 시작될 때 피해자는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경계와 가치관을 타협하면서까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러브바밍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는 도박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터져나오는 강렬한 애정 표현은 그들의 관심에 대한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언제 다음 보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그 보상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당신의 관심사, 가치관, 꿈을 거울처럼 비추어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흉내를 통해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이라는 대본을 연구하여 이상적인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경험, 그리고 시간을 통해 일관된 행동으로 서서히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랑이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지켜주고 어루만지며 인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과 성장을 허용하지만 러브바밍은 의존과 정체를 낳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이라는 이름의 처형인 침묵치료. 침묵은 금이 될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치료는 소통의 부재를 심리전의 한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인 버림받음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연결에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가 소통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중요한 연결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림보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그 침묵의 의미를 해독하고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전략은 침묵하는 쪽이 모든 권력을 쥐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고 사과하고 소통의 재개를 애원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이용해 행동을 통제하는 감정적 테러와 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따돌림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침묵치료는 말 그대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방이 입을 닫아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할 말 없다는 말로 대화를 차단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침묵이라는 무기에 공격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에 대한 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나는 내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해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결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비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어떤 일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끊임없이 자신을 약하고 상처받은 존재로 포장하여 동정심을 이용하는 피해자 연기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모든 조종 기술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통제가 있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대신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인형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종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괜찮고 괜찮지 않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연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종과 통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 그리고 정직한 소통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자리는 이미 다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선을 조종하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이 단순한 지혜는 혁명적인 힘을 가집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혁명은 명확하게 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선택 안에 우리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당신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종의 줄을 끊고 혼돈스럽지만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교향곡 속에서 당신만의 리듬을 찾아 춤추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연출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선을 교묘하게 잡아당겨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인형극의 조종사처럼 화려한 등장이나 악당의 독백 없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이해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파고드는 섬세한 심리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조종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모든 일을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듯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진정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주도권이 공격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실 도둑, 가스라이팅.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마저 끊임없이 의심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영역입니다. 이 교활한 심리 조종 기술은 1938년 한 연극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고는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예민한 거다, 헛것을 본다고 부정하며 아내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는 능력이 인간 존재의 근간임을 설파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근간을 공격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며 당신의 명백한 인식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식민지화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감의 점진적인 침식에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돌을 뚫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당하는 경험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당신의 심리적 기반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종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의심으로 만들어진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종자는 명백히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며 그런 적 없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혹은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며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너 요즘 이상하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라며 당신의 정신 상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답답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분명히 지시했던 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며 내가 언제 그랬냐? 자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 라고 말하는 상황, 혹은 연인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등이 모두 가스라이팅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해독제는 부처가 말한 올바른 알아차림,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대화나 사건은 기록해 두십시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의견 차이는 정상적이지만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더 죄책감은 건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를 올바른 행동과 공감으로 이끄는 도덕적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자의 손에 들어가면 죄책감은 통제를 위한 무기가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감정의 빚쟁이로 둔갑시켜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청구서를 끊임없이 내밉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종자는 바로 이 고귀한 특성을 악용하여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신의 통제장치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정교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와 같이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순교자 전략을 사용하거나 난 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라며 상처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실망 카드를 내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 덫을 놓기도 합니다. 특히 효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죄책감 조종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관계의 화합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죄책감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 말한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책 대신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을 아끼지만 당신의 행복이 전적으로 내 책임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고 그 경계를 단호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독이 든 사탕. 러브바밍은 언뜻 보기에 조종과는 정반대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애정과 찬사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관심의 홍수 아래에는
중독에 가까운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내려는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들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관계 발전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압축합니다. 만난 지 며칠, 몇 주 만에 선물 공세를 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완벽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정받고 소속되고 싶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마약상이 첫 경험을 공짜로 제공하듯 러브바밍은 인공적인 황홀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관심이 줄어드는 금단 증상이 시작될 때 피해자는 처음에 그 강렬한 감정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경계와 가치관을 타협하면서까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러브바밍은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는 도박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터져나오는 강렬한 애정 표현은 그들의 관심에 대한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언제 다음 보상이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그 보상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당신의 관심사, 가치관, 꿈을 거울처럼 비추어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교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심한 관찰과 흉내를 통해 당신의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당신이라는 대본을 연구하여 이상적인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경험, 그리고 시간을 통해 일관된 행동으로 서서히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랑이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지켜주고 어루만지며 인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독립성과 성장을 허용하지만 러브바밍은 의존과 정체를 낳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이라는 이름의 처형인 침묵치료. 침묵은 금이 될 수도 있지만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치료는 소통의 부재를 심리전의 한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인 버림받음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연결에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가 소통을 끊어버릴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 중요한 연결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림보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그 침묵의 의미를 해독하고 자신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전략은 침묵하는 쪽이 모든 권력을 쥐는 불균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고 사과하고 소통의 재개를 애원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이용해 행동을 통제하는 감정적 테러와 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이나 따돌림은 뇌에서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침묵치료는 말 그대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상대방이 입을 닫아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할 말 없다는 말로 대화를 차단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신은 침묵이라는 무기에 공격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에 대한 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나는 내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적 평온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해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 조종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결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비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특성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어떤 일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끊임없이 자신을 약하고 상처받은 존재로 포장하여 동정심을 이용하는 피해자 연기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모든 조종 기술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통제가 있습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대신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인형극에서 벗어나